자, 오늘의 2위 소식. 떴다 쌍둥이 무인기. 이게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3위 소식은 조력자를 제거해라. 북한이 암살 방송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제거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 저희 채널A 단독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4년 4월이죠. 그러니까 3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아주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형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쭉 와서 청와대를 쭉 찍고 다시 돌아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 군에서 다시 똑같이 제작을 해서 북한에 날려보내가지고 북한 지점을 지금 정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게 우리 건지 아니면 북한 건 저기 남쪽에서 만든 건지 이걸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교란 작전을 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려지기로는 이 북한의 휴전선 인근은 북한의 레이더 성능이 따라잡지를 못해서 이게 본인들이 만든 무인기와 이 남한에서 복제한 똑같이 만든 쌍둥이 무인기와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우리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들이 이 북한 측을 촬영하고 돌아다녀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정훈 의원님. 저기 레이더라고 하는 건 사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이더를 찍으면 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점으로 나오니까 네. 그거 북한이 뭐 판단하기는 정 갖고는 어려울 거고 네. 자기네가 띄우는 무전기라면 이제 컨트롤이 될 테니까 네네. 그걸로 해서 아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 못하겠지만 장비를 통해서는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를 이렇게 정찰하고 네. 돌아가는 바람에 현재 그 청와대 축소 내만 네. 이스라엘제 그 특수 레이더를 이제 도입을 해서 북한의 그 소형 그 무인기를 현재는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아주 소형 그 무인기를 잡기가 좀 힘든 상태인데 네. 북한은 하물며 북한이 레이더로 무인기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이 만든 쌍둥이 무인기. 자, 이게 날려보내면 주로 어떤 군사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저 정도 무인기는요. 네. 저거는 뭐라 그럴까? 취미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무인기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 판매가 되던 거를 북한 애들이 개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 나왔을 때 군사 매니아들이 금방 중국제 제품 번호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거는 이스라엘이나 미군에 가보면은 소대나 중대 단위에서 쓰는 게 조만한 크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손에 들고 확 종이 비행기처럼 집어 던지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늘로 탕 쏴주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내려올 땐 지 혼자 쿵 떨어져요. 그래갖고 배낭에 우겨놓고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게 떠가지고는 거기 우리 카메라 저는 렌즈가 있어갖고 쭉 찍어주죠. 그럼 네. 산 뒤에 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건데 저런 것들은 우리 군도 지금 저는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거 더 좋은 게 있다. 그렇군요. 바로 가장 큰 무인기의 그 용도가 현재 그 산 뒤에 있는 북한의 네. 장사정포가 네. 우리를 서울을 공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게 왜 우리가 저 무인기가 필요하냐면 산 뒤에 있기 때문에 레이더라도 포착이 안 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무인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전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저 무인기가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저 조그마한 무인기는 그 장사정포를 공격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제 하피라고 있습니다. 하피. 네. 하피 무인기는 바로 그 장사정포하고 이제 충돌을 해서 장사정포를 파괴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이 복제 쌍둥이 무인기, 거대한 어떤 전술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을 교란시키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북한이 아주 취미생활 하는 용을 갖고 와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네. 써보면서 이게 어디로 활용될 수 있는지 네. 우리도 적 전술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취미용 정도의 아주 조악한 성능의 북한의 무인기.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복제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또 여기에 그럴 우리 군이 아니죠. 엄청난 성능의 무인 폭격기가 한반도에 배치가 됐다고요. 네. 그레이 이글이라고 보도가 네. 나왔는데요. 그
그 전에 프레데터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졌었죠. 모양도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건데 그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왜 처음에 소나타 나오면 소나타 2011형 나오듯이 네. 그 새로운 형, 업그레이드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 별명을 그레이 이글로 붙였고요. 네. 그래서 성능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아하. 네. 이 최대 24시간을 떠 있을 수 있고 최고 280km를 비행하고 한반도 아니, 전역을 아닙니다. 정찰 가능한 그런 정도 성능입니다. 최고 속도가 280km입니다. 시속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최고 비행거리는 속도가- 0이 하나 더 붙어야 될 겁니다. 비행거리가 자, 이게 2,800km까지 거리를 나가요. 24시간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 더 날아갈 수 있죠.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열 몇 시간 날아가죠. 그때 가는 게 한 6,000km밖에 안 되는데 더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저 무인기가 왜 좋은가 하면요. 네. 우리 저 비행기 타고 확 고속으로 달릴 때 휙 돌면요. 네. 차 타고 갈 때 옆으로 쏠리죠, 몸이. 그렇죠. 확 돌면 이게 확 쏠려서 아주 그 고압력, 하이 G가 걸리거든요. 사람은 네. 한 9G까지인데 9G 상태에서 전투기 정사들이 한 10초 정도 버티고 그 이상 넘어가면 졸도합니다. 에로시라 그러는데 아하.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정신이 네네. 있는데 저희 컴퓨터를 딱 넣으면 10G, 11G를 돌려도 졸도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조종사가 타 있으면 먹어야죠. 네. 또 아무리 참아도 소변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 안 보잖아요. 그렇죠. 무인기이기 그 다음에 때문에. 온도가 추워도 견디죠. 네. 3단계. 그러니까 저거는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어요. 24시간, 28시간.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저게 단순히 정찰 기능뿐만 아니라 공격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옆에 이제 헬파이어 로켓을 달고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미 그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에서 쐈었죠. 그래서 네. 우리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번 거는 헬파이어를 추가로 더 달아가지고 네. 만약에 저게 쭉 떠다니다가 어디서 톡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게 김정은이다. 빵 쏘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반도에 실전 배치됐다 하면 김정은은 지금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재원의 무기라고 보면 되겠죠? 부담스럽죠. 김정은도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이런 그레이 아이라는 이 무인 폭격기, 정찰기 말고도 어마어마한 특수부대가 또 우리 한반도에서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요. 어떤 부대입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우리 합참을 대신해서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네. 그때 보게 되면 연합 지상군사령부, 해군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합 특수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 산하에 들어와서 뛸 수 있는 부대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육군의 특전사가 있죠. 네. 그다음에 해군의 UDT라고 하는 해군 특전사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이비 실 6팀은 그 미국 해군 특전사 안에서 네. 또 특수팀입니다. 대부브로라고 하는 팀인데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해군 특전사 안에 특전사. 네. 그거. 그리고 델타포스는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델타포스는 미 육군의 특전사 속의 특전사. 근데 이 특수한 부대, 세계 최강의 부대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같이 훈련을 그렇죠.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육군 특전사에 가면 특전사 안에 특전사로 707 특임대가 있거든요. 네. 707 특임대 같은 부대가 델타포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도대체 와서 지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지금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훈련을 지금 주력하려고 온 겁니까? 네, 주로 지금 작년에도 저런 특수부대만 한 1,000명 가까이 왔는데 네. 올해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 그럽니다. 1,000명보다 더 많이 왔어요. 늘어난다 그럽니다. 저런 팀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네. 바로 작게 501호에 따라서 네. 김정은을 죽이는 참수작전을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참수 작전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전쟁을 도발하려고 그런다, 또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그런다면 바로 저 팀이 들어가서 바로 김정은을 바로 제거하는 그 작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네이비실 6팀은 유명한 악당을 사살했던 팀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이라고 네. 넵튠이라고 하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피어는 창인데 그게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 숨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팀에 그거를 투입됐던 팀이 이 팀이군요. 네이비실 6팀, 대북으로 팀이죠. 해군 특전사 안에 특전사. 당시에 사상자는 없었답니까? 작전 수행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특수작전기가 가다가 헬기끼리 충돌해서 하나 추락하고 네. 왜냐하면 밤중에 들어가고 불 다 끄고 들어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마음도 급해서 그런 사고는 있었는데 인물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화면이 빈 라덴 사살 네. 작전 수행 화면이죠. 네, 저 친구들 지금 모자에 보게 되면 파이바에 우리 왜 자동차에 붙이는 그 블랙박스처럼 이 렌즈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그걸로 찍은 거죠. 바디캠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쭉 찍어서 들어갔고 지금 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 TOD 영상이라 그럴까? 이 열나는 거에서만
물체가 잡힐 수 있는 나이트 비전이죠. 그런 밤에 볼 비전. 수 있는 카메라. 그런 비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미군 최강,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수부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강도의 훈련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겠죠. 뭐 지금 무슨 화면에 지금 델타 포스를 대테러 전담부대라고 하는데 저는 대자 빼고요. 테러 전담부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러를 하는 부대라고 그렇죠. 보면 됩니까? 그게 맞는 거죠. 대테러는 테러한 사람들을 이제 막는 부대인데 그거는 우리 스왓 부대라고 이제 경찰에 따로 대테러 특공대가 있고요. 네. 저건 테러하러 들어가는 부대잖아요. 그래서 네. 저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스나이퍼 기능하는 거. 스나이퍼라고 하면은 착 은신해갖고 한 300, 400m 바깥에서 딱딱 쏘는 저격수 이런 사람들은 한 2,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버티고요. 네. 그다음에 침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소형 어떤 지구 들어가면서 생식, 뱀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은신도 하고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북한의 간첩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뭐 땅굴 파고 드버크 파고 드버크 똑같이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고.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비교하면은 훈련 양은 못지 않죠. 우리 전력도 대단하죠. 제 생각인데, 소물은 크게 났지만,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 크게 났지만, 한국 특전사도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SSU나 UDT나 이 정도 부대들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부대를 근데 닌자포스라고 별명을 부른다고 하는데, 닌자는 이 일본 말 아닙니까? 왜 닌자포스라고 별명을 뭐 붙였어요? 별명을 자기 스스로 붙인 거는 아까 대부그루라든지 네. 델타포스 이런 거고요. 바깥에서 하도 닌자라는 영화가 유행했으니까 붙여준 걸로 봅니다. 은밀하게 습격해서 목표를 제거한다. 뭐 네. 그런 닌자를 따서 그렇게 부르는 그 거겠군요. 사람들은 막 기와가 있는 지붕을 다다다닥 걸어가도 안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해서 빗댄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제거 대상 1호로 꼽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대사관 공사인데 신변 위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공개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권유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은 뭐냐, 김정은은 핵무기만 있으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자신 있다. 자그마한 서해라든가 봉기라든가 저항 반발이 일어나면 김정은은 땅크를 동원해서 무조건 진문 걸 겁니다. 만일 김정은이 이렇게 생겨 나한테 핵무기가 없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국제공동체가 가만히 있겠느냐. 신변의 위협이 분명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태영호 전 공사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태영호 공사를 북한에서 이렇게 암살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활동을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제 양반이 처음에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을 제거하고, 통일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왔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아마 미국이나 가서 편하게 살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김정남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북한의 잔인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또 이제 또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경호도 더 강화되고 네네.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완수하겠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많고 또 이 자유남한, 자유대한에 대한 어떤 좀 공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애국심이 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김정남이 암살될 때 어떤 북한에서 특별히 위협이 높아져서 암살됐나요? 그건 아니었죠. 항상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암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태공사를 북한이 암살을 노린다면 우리가 전혀 위기라고 아닐 때를 노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도 저 정도는 알 테니까 지금 위기 올라갔다고 몸 숨으면은 북한의 심리전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딱 나왔고 저렇게 된 이상 둘이 김정은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끝없는 충돌이니까 그럼 마이웨이 해야죠. 그게 네. 맞고 계속 구부리고 하게 되면은 그럼 김정은이 원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영국의 한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난수 방송을 다시 재개했고 이 내용을 영국 정부가 해석을 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누군가를 암살하라는 지령이었다고요?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16년 동안 그 중단되었던 난수 방송을 북한이 작년부터 재개했는데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의 한 신문이 이제 그 탈북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난수 방송의 뜻을 풀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 그런데 내용이 바로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을 도운 외국인을 암살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실제로 이 방송의 내용을 다 이제 풀어봤더니 네. 이제 암살 대상으로 지목된 2명의 외국인의 이름과 직장 주소까지 다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로 정보 당국자가 이러한 난수 방송 해독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그 2명의 암살 지목자 2명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까지 했다는 보도인데요. 실제로 정말 탈북자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난수 방송의 뜻까지 풀어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동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영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 영국 매체의 보도인데 글쎄요. 이 북한의 난수 방송이 저렇게 쉽게 해독이 되나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난수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절대 해독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어떤 신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가 그 영국에서 탈북을 할 때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뭐랬냐면은 그 태영호 공사가 미국의 공군기를 타고 네. 독일로 가는데 영국의 그 타이푼기가 2대가 네. 호위 비행까지 해서 독일까지 갔다라고 네. 그때 소설 같은 얘기를 했던 그 신문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말이죠. 네. 내용은 그럴듯합니다. 네. 그 해독을 뭐 했다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는데 내용은 태영호를 도왔던 미국인 한 사람하고 영국인 한 사람을 이제 죽이겠다. 이거는 김정은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 영국에서 북한서 나오는 방송을 잡으려면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뭐 중파로 나오든 뭐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네. 저건 조금 소설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의 정보기관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태공사의 망명을 도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인, 영국인 이름을 파악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건 공작의 기본인데 그래서 그건 딱 숨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공사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공강 올 것이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은한테서 김정남이란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다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은 자체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오히려 이렇게 전술을 쏘야 국제공동체가 김정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만일 결심만 하면 김정은 정권은 2, 3년 버티지 못합니다. 자, 지금 태공사가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을 제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가장 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중국이 북한으로 주는 바로 원유를 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탈북자 네. 이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상당한 북한의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네. 북한에서 유사시에 어떤 일이 났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하. 제가 특파원으로 있을 때 2006년, 2009년 사이에도 압록강에다가 다 우리의 휴전선과 같은 그런 철조망을 사실은 우리 휴전선과 같은 철조망은 아주 좋은 철조망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철조망을 쭉 쳐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탈북자들 가장 많이 와 있을 때는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중국에 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5, 6년이 지나가지고 워낙 세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5만에서 10만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은 이 사람들을 중국에 껴안고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빨리 돌려보내는 게 가장 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가지고 중국이 어떤 안 돌려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북한을 굴복시키다 이거는 태공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태공사가 중국의 어떤 역할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그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드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기 네이몽고라고 하는데 네. 우리 흔히 하는 내몽고입니다. 내몽고. 네네. 내몽고 자치구인데 거기 가게 되면 원래 그쪽 지역에 몇 번 가봤는데 초지 네. 아주 고원 초지거든요. 거기 가면은 중국의 그 우주 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에 그 주천인가요? 주천은 저쪽 구는 아닌데 거기 가면 하여간 내몽고 자치구 가면 우주센터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네. 그쪽에서 3,000km를 볼 수 있는 네. 장거리 방공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 그러면 우리 사드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지금 훨씬 더 강력한 네, 성능이잖아요. 이게 사드가 쓰는 주파수는 이 바로 전리층을 뚫고 가기 때문에 하늘 네.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네. 때문에 800km 이상은 보기 힘들고 네. 800km 정도 가면은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이 올라왔을 때도 한 3, 4km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보이질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거는 3,000km 밖에 그 땅에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 사드 레이더하고 쓰는 그 주파수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파장이 10 내지 60m짜리 네. 파장이 좀 긴 파장을 써서 이게 전리층을 통하지 않고 전리층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3,000km까지도 이제 보인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저걸로는 말이죠. 스텔스기가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에 배치한 F-35B를 네. 저 레이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텔스 기능까지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그래 놓고서는 우리한테는 사드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는 자긴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심보 아닌가요? 근데 저 보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중국이 크게 레이더를 설치한 곳이 3곳이거든요. 네. 저 네이먼구는 원래는 북쪽 시베리아 쪽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게 초지평선이라고 해서 그쪽은 쭉 평평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되어 있는 거죠. 파장이 10m에서 60m이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는 그 파장이 2.5cm에 불과합니다. 네. 차이가 많은 사드의 레이더가 하나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탐지거리가 길게 간다 해서 좋은 레이더 아닙니다. 아하. 그리고 원래 미국이나 그리고 그 알래스카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헤이룽장성에 원래 그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천성의 서쪽을 향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 중에서 헤이룽장성에 설치했던 거를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남동쪽으로 돌려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 설치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아주 좋은 레이더라고 볼 수 없고요. 네.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레이더는 JY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동성에 있습니다. 한 네. 500km 정도까지 나오는 레이더인데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여기에서 전투기가 뜬다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잘 볼 수 있는 그 레이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레이더는 바로 산동성에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특파원이시면서 원래 중국 통이신데 중국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레이더는 장파라 그래서 울렁울렁 가니까 멀리는 갑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단파는 우리 왜 FM 방송이 단파잖아요. 짜자자자자 가니까 음질이 굉장히 좋죠. 네. 똑같이 이 새가 날아가는 동작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잡으려면 단파. 아까 그 사드 같은 걸 가서 정확하게 그래야 가서 갖다 맞추고 이거는 날라왔다는 그거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살해된 김정남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가 김정남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민간 장의업체에서 김정남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선 두 가지의 그런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로는요. 이제 그 북한과 이제 그 회담을 말레이시아가 갖게 되는데 네. 이 회담에서 이제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의 항공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보내고요. 네. 또 그 대가로 이제 그 북한 내에 사실상 억류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이제 그 본국 이제 귀국을 보장받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회담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 운송 목적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를 통해서 시신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방부 처리가 필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패가 너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를 단순히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바로 유가족들이 언제 와서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놔둘 수 없고 이제 그 부패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김정남의 시신이 여러 차례의 그런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면서 검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살해에 사용된 그런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그런 검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지막 부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족들이 이제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방부 처리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부총리도 이 사실은 확인을 한 공식 사실이죠. 네, 이제 부패가 된 이유가 네. 김정남 시신을 꺼내서 이렇게 독극물을 검사하고 네. 또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녹여서 검사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부패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얼굴 부분이 이제 부패되기 시작해서 네. 가족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 부패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부패 방지 조치를 했다고 그러고 현재 말레이시아하고 북한은 말이죠. 완전히 뭐랄까 전쟁 그러니까 아이디어 전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심리전도 하고 현재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간에 있는 현광성이하고 김우길이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그렇죠. 계속 그걸 고민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현광성의 김우길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네. 평양에 있는 자기네 8명, 9명 정도 되는 공간 직원들을 데려올까? 그걸 네. 현재 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제 방부 처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인용 유엔 차석 대사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또 했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From A to Z, this case is the product of reckless mo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uthority. The case of Kim Chul's death of the DPR, the citizens, has not yet been clearly identified, bu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y are groundlessly blaming the DPRK.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더 황당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정남 살해에 쓰였던 VX 가스가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외교관이라고 하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직업이니까. 네. 근데 저 친구 영어 굉장히 잘하네요. 목소리라도 쫙 깔아가지고. 유엔 차석 대사인데 이 정도는 하시죠. 근데 그 전임 장관 누구죠? 말레이시아 간 친구는 그렇게 영어 퍼펙트하지 않는데 굉장히 한국 외교관 같은데. 네. 저런 친구 내세워서 쭉쭉 하는 거 보면 북한이 국가 시스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 북한을 좀 더 쪼여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님, 김정봉 전 실장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김동혁 기자 그리고 구자홍 차장이 나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